굿윌 헌팅으로 우리 마음의 치유, 그 원리라는 제목으로 우리 같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영화 굿윌 헌팅이라는 영화는요, 구스반 산트라는 감독의 1997년 작품입니다. 미국 영화고요. 이 영화가 아카데미에서 나무조연상과 각본상을 수상했습니다. 이 영화의 주인공은 이제 맷 데이먼이죠. 윌 헌팅으로 나오는 맷 데이먼이고요. 그리고 그의 상담자로 나오는 영화에서는 숀 맥과이어라고, 그리고 배우로는 여러분 잘 아시는 배우죠. 로빈 윌리엄스. 이 로빈 윌리엄스가 이제 나무조연상을 이제 수상했습니다. 그리고 이 영화가 맷 데이먼, 윌 헌팅 주인공인 맷 데이먼과 또 극중에서 윌의 친구 척키로 나오는 벤 애플릭이죠. 이 두 배우가 직접 각본을 썼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각본상은 바로 맷 데이먼과 벤 애플릭이 수상을 했습니다. 맷 데이먼은 하버드 대학교 중퇴했습니다. 그래서 이 영화의 배경이 되는 보스턴 지역에서 학교를 다녔었고요. 또 자신의 어떤 그런 개인적인 어떤 경험들, 또 보스턴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느꼈던 그 도시의 분위기들, 또 거기서 있을 법한 이야기를 가지고 벤 애플릭과 함께 각본을 썼고요. 직접 두 사람이 이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 영화가 97년 영화인데 꽤 오래되기는 했지만 이 영화는 굉장히 유명한 영화죠. 그래서 이 영화를 보신 분들도 많이 계시고 또 얼마 전에도 이제 재개봉했을 정도로 굉장히 많이 알려진 영화입니다. 이 영화의 등장인물 제가 좀 전에 소개해드렸지만요. 주인공은 맷 데이먼이 맡았고요. 윌 헌팅입니다. 제가 처음에 이 영화 제목을 굿윌 헌팅이라고 그랬을 때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 뭐 굿은 알겠고 윌은 이것도 알겠고 헌팅도 알겠는데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이제 영화를 보다 보니까 윌 헌팅은 이 주인공의 이름입니다. 그래서 착한 윌 헌팅, 이제 이런 정도의 제목이 되겠죠. 자,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 헌팅은 굉장히 상처가 많은 천재적인 능력을 가지고 있는 상처 입은 사람입니다. 그의 친구는 이제 척키인데요. 이 영화를 제가 이렇게 보여드릴 때 이 척키와의 관계를 보여드리지는 못해요. 왜냐하면은 영화를 다 보여드릴 수가 없어서. 그래서 이 나중에 영화를 따로 보시는 분들은 이 척키와 윌이 얼마나 서로에게 큰 힘이 되는 존재인지를 좀 아실 수 있을 텐데요. 그래서 어쨌든 척키, 윌의 친구로서 나오고요. 그리고 이 윌 헌팅의 재능을 알아봤던 첫 번째 사람이 바로 제럴드 램보라는 수학 교수입니다. 그래서 이 제럴드 램보가 윌 헌팅의 재능을 알아봐서 이 윌 헌팅을 굉장히 좀 키우려고 하는데 윌 헌팅은 워낙 상처가 많아서 자신의 마음을 잘 열질 않아요. 그래서 자신의 대학 동료였던, 대학교 동기였던 친구이자 경쟁자인 숀 맥과이어에게 데려가서 상담을 받게 합니다. 그리고 극중에 윌 헌팅이 이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스카일라, 윌의 연희 애인이라고 제가 표현했죠. 이렇게 요 5사람 중심으로 여러분이 영화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화의 한 장면 뒷부분이었죠. 자신의 문제를 제대로 인정하지 않고 계속 윌은 회피합니다. 그래서 숀을 계속 공격하기도 하죠. 숀은 죽은 아내를 대신해서 누군가를 만나진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윌이 보기에는 숀이 여전히 그 아픔에 빠져 있는 것처럼 보여서 이제 그걸 가지고 또 공격을 하죠. 네 인생이나 제대로 살아라. 계속 그렇게 이제 논쟁을 합니다. 그럴 때 숀이 이렇게 얘기하죠. 똑바로 보고 말해. 넌 뭘 하고 싶니? 처음에 이 질문을 했을 때 숀이 목동이 되고 싶어요. 이렇게 얘기를 돌리죠. 그래서 계속 갈등하다가 마지막으로 침착하고 차분하게 넌 뭘 하고 싶니?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윌은 아무런 대답도 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숀이 그놈의 헛소리, 넌 누구한테나 헛소리를 짓거려대. 간단한 질문에도 정직한 대답을 못하지. 왜냐하면 넌 모르기 때문이야.
내가 뭘 하고 싶은지 잘 모르는 그 상황. 내가 뭘 하고 싶은지 모르는 이 윌의 마음. 윌이 바로 이런 상태에 있는 거는요. 윌은 마음에 상처를 입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제로 마음에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신이 정말 뭘 원하고 어떤 삶을 원하는지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특별히 마음의 상처를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관계의 단절에서 찾습니다. 자, 영화 주인공 윌은 어떤 경험을 했습니까? 고아였어요. 그래서 부모님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지 아니면 부모님이 그냥 고아원에 보냈는지 어쨌든 어린 시절 친부모로부터 버림을 받고 헤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럴 경우에는 보통 이렇게 친척들이 있잖아요. 근데 친척들도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이 번역이 입양이라고 되어 있는데 엄밀히 말해서 입양은 아니고 위탁입니다. 이게 이제 어떻게 다르냐면요. 입양은 법적으로 새로운 부모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입양 부모는 법적인 부모인 거예요. 그런데 이 영화에서 나오는 포스터라는 그 말은 위탁입니다. 자, 위탁은 어떠한 집에 미성년자 아이를 맡겨서 그 위탁 부모가 이 미성년자 위탁 아동이 20살이 될 때까지 키워주는 겁니다. 법적으로는 어떠한 관련성도 맺지 않는 거예요. 저도 이 위탁제도에 대해서 이게 이제 외국에 있다는 건 알았는데 우리나라에도 이게 있다는 건 몰랐거든요. 근데 제가 한 3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이 위탁을 진행하는 기관에 의뢰를 받아서 강의를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위탁 부모님들 대상으로도 강의도 하고 또 위탁 아동들을 대상으로도 강의를 하면서 그 기관에 계신 선생님들이랑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나라가 이제 위탁제도가 활발하진 않지만 그래도 이 위탁 아동을 받아서 키우시는 이 부모님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위탁이 됐는데 그 부모로부터 학대를 받은 겁니다. 어렸을 적에. 그래서 뭐 담뱃불로 지지기도 하고 그리고 또 칼자국도 있고 이렇게 위탁 부모들부터 학대를 당했어요. 그리고 또 좀 좋은 감정을 가졌던 스카일라와도 결국에는 이별을 했죠. 그래서 가장 중요하게는 어린 시절 태어나자마자 부모한테 버림받고 그 이후에 자기가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의존해야 됐던 위탁 부모들로부터 버림을 받고요. 그리고 또 그 이후에 좋은 감정을 가지게 됐던 애인으로부터도 결국에는 버림을 받은 그런 느낌. 엄밀히 말해서 스카일라가 일방적으로 이별을 통보한 거는 아니지만 윌 입장에서는 역시 이 사람도 나와 함께 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나는 또 혼자구나. 이런 관계의 반복적인 단절이 마음의 상처가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면서 내가 마음이 굉장히 힘들었던 때, 어떤 때입니까? 우리 부모님으로부터 내가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 혹은 친구들로부터 따돌림을 심하게 당할 때, 직장에서 그렇게 외면을 당할 때, 그리고 믿었던 배우자한테 배신을 당할 때, 형제와의 관계에서 또 내가 외면을 받을 때, 그게 우리의 마음에 상처가 됩니다. 그러면 이 관계의 단절이 왜 그렇게 우리한테는 큰 상처일까요? 여러분, 인간은 원래요, 관계 속에서 태어나서 관계 속에서 살고 관계 속에서 죽는 것이 인간의 가장 기본입니다. 자, 사람을 의미하는 한자, 사람인자. 두 사람이 서로 기대고 있는 모습이죠. 그리고 또 다른 표현, 인간. 사람의 사이, 사람과 사람의 사이. 이게 바로 인간의 기본적인 가장 핵심적인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살고 있는 것도 어쨌든 부모님 두 분의 관계 속에서 생겨난 거고요. 그리고 태어났을 때는 부모님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가 먹고 자고 입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형제들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는 사회성을 키우고 세상을 배웁니다. 학교에 가서도 선생님과의 관계, 친구와의 관계. 자, 죽는 거는 어때요? 죽는 건 물론 혼자 죽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도 함께하는 죽음이 가장 정상적이고 일반적인 죽음입니다.
자, 예전에 한 100년 전 정도에 죽음 중에서 가장 끔찍한 죽음, 한 100년 전에는 끔찍한 죽음을 뭐라 그랬냐면요. 객사라 그랬습니다. 객사. 자, 왜 객사가 끔찍한 죽음이죠? 집에서 안 죽고 어디 밖에서 죽는 거예요. 집에서는 늘 가족이 있기 때문에 가장 일반적이고 가장 나은 행복한 죽음은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이 지켜보는 그 상황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게 가장 정상적인 죽음이에요. 그런데 어디 여행을 갔다든지 혹은 혼자 길을 가다가 그 길에서 낯선 사람들 속에서 죽는 죽음, 그 객사가 가장 끔찍한 죽음이었죠. 자,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끔찍한 죽음은 좀 표현이 다릅니다. 현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끔찍한 죽음은 뭘까요? 고독사입니다. 왜 고독사죠? 혼자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집에서 죽더라도 혼자 죽을 수 있기 때문에 집 밖에서 죽는 죽음이 끔찍한 게 아니라 집 안에서 죽더라도 혼자서 죽는 거, 고독사. 그래서 내가 죽었는지도 아무도 모르는 그 죽음이 가장 끔찍한 죽음이잖아요. 그럼 이건 뭡니까? 출생과 성장, 죽음까지도 우리는 모두 관계 속에서 경험하는 게 가장 정상적이고 가장 일반적이라는 겁니다. 자, 많은 심리학자들은요, 우리의 성격 혹은 정신장애, 정신건강 모두 관계 속에서 이해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쟤는 뭐 성격이 안 좋아, 성격이 좋아, 저는 뭐 성격이 외향적이야, 내향적이야. 이 모든 표현들은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어떻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 성격을 이해할 때도,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혼자만의 생각으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나는 다른 사람들과 나는 어떤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인지를 여러분이 생각하셔야 여러분의 성격을 잘 이해할 수도 있고요. 또 대부분의 정신장애들은 결국에는 관계를 끊어내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우울이 심각하다. 그럼 이 사람은 혼자만의 생각으로 사로잡혀 가요. 혹은 불안이 너무 크다. 그러면 주변 사람들이 자신에 대해서 갖고 있는 애정과 관심도 인식하지 못할 정도로 관계들이 다 깨져갑니다. 인간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하는 심리학자들은요, 가장 큰 행복은 인간관계 속에서 얻어진다. 자,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가족이나 친구들과의 관계가 괜찮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다고 하더라도, 여러분의 신체 건강이 조금 무너졌다고 하더라도, 관계 속에서 내가 온전히 수용받고 있고, 내가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안정된 관계가 있다면, 여러분은 아마 행복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저는 이제 상담센터를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서 마음의 아픔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요. 궁극적으로 사람들이 가장 많이 무너졌을 때 사람들은 자살을 생각합니다. 그런데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의 아주 공통된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관계에서 많이 벗어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죽으면 내 주변 사람들이 얼마나 슬퍼할지 잘 인식하지 못해요. 그리고 오랜 시간 동안 많이 힘들었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도움의 손길을 많이 거절한 경우들도 있고요. 그래서 실제로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가 많이 멀어진 경우들도 있습니다. 결국에 마음의 상처는 관계의 단절이다. 그만큼 관계가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거죠. 자, 영화 앞부분에서요. 윌이 동네 건달들과 패싸움을 하다가 싸움을 진압하러 온 경찰을 때려서 약식 기소가 됐잖아요. 그때 판사가 윌에게 했던 얘기. 자, 물론 피고가 몇 번이나 입양되었다가 파양되었고, 자, 이거는 좀 번역이 잘못됐는데요. 자, 입양이 아니라 위탁되었다가 위탁이 취소된 것을 말합니다. 그중 3번은 학대로 인한 강제 파양, 강제 위탁 취소란 거를 안 해. 이건 뭡니까? 네가 어린 시절이 그만큼 불행했구나. 그래서 네가 이렇게 공격적이구나. 이거를 판사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위탁됐다가 위탁이 취소된 게 여러 번인데 그중에 3번이 학대로 인해서, 그러니까 위탁 부모가 학대를 해서 이제 기관에서 강제로 위탁을 취소시켜버린 겁니다. 그러면은 윌은 어렸을 적에 제대로 된 안정된 환경에서 자란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친부모든지 양부모든지 위탁부모든지 아동을 학대할 때, 아동을 때릴 때 부모들이 어떻게 얘기하나요? 야, 내가 지금 기분이 너무 안 좋으니까
내가 너를 때려서라도 내 기분을 좋게 해야겠다라고 학대하는 부모는 없습니다. 보통 어떻게 얘기하냐면요. 너 이거 왜 이렇게 했어? 너 이거 잘못했지? 넌 그러니까 맞아야 돼. 자신이 학대하는 원인을 누구에게 찾습니까? 바로 그 아동에게 찾습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이렇게 상처가 많은 사람들은요, 자연스럽게 이 모든 불행의 원인이 자기에게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심지어 부모님이 이혼을 했을 때 아이들한테 물으면요, 부모님이 나 때문에 이혼했다라고 이야기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혼 가정의 아이들을 상담할 때 심리학자들이 가장 염두에 두고 중점을 두는 거는 부모님의 이혼이 너 때문은 아니다. 이거를 굉장히 강조해서 반복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그럴까요?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자신을 중심으로 세상을 이해합니다. 그래서 우리 부모님이 화를 내는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부모님이 이혼한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저 사람이 나를 미워하는 것도 나 때문인 것 같고, 이런 모든 관계의 파탄의 원인을 자신으로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뒤에서 이제 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네 잘못이 아니야라고 반복적으로 얘기해 주잖아요. 그 이유는 뭡니까? 바로 윌의 마음속에는 이 모든 불행의 씨앗이 누구에게 있다고요? 바로 자신에게 있다라고 마음속 깊이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관계의 단절을 통해서 마음에 상처를 입은 사람들은요, 사실은 그 상처가 또 다른 관계의 단절로 이어지는 악순환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의 배우자나 여러분의 혹시 자녀나 부모님이나 여러분 친구나 주변 사람들 중에 굉장히 여러분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래서 그 사람과 딱 손절하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사실은 그 사람들이 바로 이 영화의 주인공인 윌과 같은 마음인 경우들이 대부분입니다. 자, 무슨 얘기냐?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의 대인관계 패턴은 이렇습니다. 기본적으로 사람들로부터 많이 비난을 당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를 늘 싫어하고 떠났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 대한 불신과 의심이 가득 찹니다. 그래서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혹은 누군가가 친해지겠다고 다가오잖아요. 불신과 의심 때문에 그런 도움을 거절하고 친해지자고 하는 제스처를 다 거절합니다. 그래서 윌이 숀과 첫 회기 생각나시죠? 앉자마자 책 얘기하면서 그리고 그림 얘기를 했죠. 그러면서 숀이 그 그림에 대해서 조금 불쾌하게 반응하니까 본격적으로 그것을 파고들어서 숀을 공격합니다. 그 이유는 숀을 믿을 수가 없는 거죠. 지금까지 살면서 윌에게 도움을 주려고 했던 사람들이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그러면 늘 사람들한테 상처받던 사람들이 아주 초반에는요, 누가 도움을 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마음을 많이 엽니다. 그리고 그 사람들이 상당히 의지를 많이 해요. 하지만 부모가 아닌 이상 꾸준하고 일관되게 도움을 주기도 어렵고요. 또 수많은 사람들은 도움을 줄 것처럼 왔다가 상대방을 이용해 먹고 떠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이걸 반복했던 윌에게 있어서는 누구의 도움도 쉽게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도움을 계속 거절하는 겁니다. 계속 비난하고 계속 흔들고 계속 밀쳐내는 일이에요. 자, 또 이렇게 마음에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 면에서 두 가지 상반된 감정을 가지고 있는 양가적 태도를 갖게 됩니다. 자, 그게 뭐냐? 윌 같은 경우는요, 타고난 천재입니다. 그래서 능력이 굉장히 많아요. 그러면 보통 생각하면 그 능력을 가지고 더 많은 돈을 벌고 더 많은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하지만 윌에게 있어서는 이 능력을 발휘했을 때 자기가 관계 속에서 더 힘들어질까 하는 두려움 때문에 능력을 추구하지도 못합니다. 그렇다고 관계에 올인하느냐? 그것도 아니에요. 굉장히 양가적인, 일관되지 못한 태도를 취합니다. 자,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윌이 자신의 능력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똑똑하고 그렇긴 하지만 나는 척키, 내 한마디면은 나를 위해서 주먹을 날려줄 수 있는 정말 내가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척키,
이 척키와 함께 살기 위해서 나는 내 능력을 없애겠어. 이렇게 살진 않았어요. 왜? MIT에서 청소부로 일하면서 그 어려운 수학 문제를 풀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뭡니까? 왠지 자신의 있는 능력을 발휘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 겁니다. 그러면 그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 좀 관계가 흔들려도 좀 새로운 직장에 도전하고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막상 그렇게 도전하려고 하니까 이 척키랑 멀어질까 봐. 왜? 척키는 그냥 그 지역에서 일용직 근로자로 뭐 윌만큼 대단한 능력이 있지는 않고 그냥 하루하루 생계를 유지하는 그런 직업을 갖고 있거든요. 근데 만약에 윌이 능력을 발휘해서 굉장히 큰 기업에 간다든지 국가기관에 가서 일한다든지 하면은 자신의 친구와는 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럼 친구랑 멀어지고 싶지 않다면 능력을 발휘하지 말든지 아예 문제를 풀지 말든지. 그런데 만약에 능력을 발휘하고 싶으면은 친구를 좀 버리든지 해야 될 텐데 이렇게 비일관되고 양가적인 태도를 취하게 됩니다. 근데 관계에서도 그래요. 관계에서도 스카일라한테 매력을 느낍니다.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는 제대로 사랑을 받아보지 못했지만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이니까 나는 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좀 제대로 사랑을 해보고 싶다라고 한다면 이별에 대한 두려움을 좀 감수하면서라도 도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처음에 이 영화를 봤을 때 좀 이해가 안 됐던 장면이 그거였어요. 이 스카일라는 지금 하버드에서 학부를 다니고요. 이 하버드를 마치면 6개월 후에는 스탠포드로 간다. 스탠포드 대학교, 캘리포니아에 있는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사립대죠. 그래서 스카일라가 뭐라 그럽니까? 그 침대에서 나랑 같이 캘리포니아로 가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윌이 굉장히 막 싫어하잖아요. 전 처음에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왜 저렇게 하지? 그런데 이게 한국 사람들은 잘 이해가 안 돼요. 왜 이해가 안 되냐면 우리는 서울에 사는데 내 사랑하는 사람이 부산에 간대요. 그럼 나랑 같이 부산 가자. 그럼 알았어 부산 가지 뭐. 부산 가서도 내가 만약에 내 친구들이 서울에 있으면 주말마다 서울로 와도 되고요. 아니면 내가 주중에는 서울에 있다가도 주말마다 내려가면 되잖아요. 근데 여러분 미국은 땅이 엄청 크죠. 보스턴은 동부에 있고요. 캘리포니아는 완전히 서부입니다. 심지어 땅덩어리가 얼마나 큰지 시차가 멀어져요. 그래서 캘리포니아로 스칼라 때문에 가면은 척키와는 만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이야 인터넷도 발달되어 있고 하지만 사실은 이 극이 만들어졌던 그 배경 90년대는 아직 그 정도는 아니었고요. 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고속철도도 있지만 미국은 물론 비행기를 타고 이동할 수 있기는 하지만 사실 위력에 있어서는 한 번도 보스턴을 벗어나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사랑을 위해서 자신이 친구들을 버릴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러면 차라리 깔끔하게 내가 진짜 널 사랑하지만 나는 내 친구들이 좋아 라고 분명하게 선을 그으면 되잖아요. 근데 그러지도 못해요. 그래서 사랑할 수도 없고 사랑하지 않을 수도 없고 그리고 결국에는 그렇게 극단적으로 서로 싸우면서 이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관계 속에서 그리고 능력과 관계 속에 자신의 삶 속에서 마음의 상처가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양가적이고 비일관된 태도를 취합니다. 아까 션도 제럴드 램보랑 싸울 때 그렇게 얘기했죠. 쟤는 어렸을 때부터 사람들한테 버림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자기가 먼저 버린다. 사람들이 자기를 버리기 전에 먼저 버리고 떠나가는 게 제 모습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누가 여러분을 계속 테스트하잖아요. 느낌적으로. 그러면 그때 여러분이 그 테스트를 견뎌서 그 사람과의 관계를 유지할지 아니면 너무 힘들어서 손절할지는 여러분의 몫이기는 하지만 그 사람의 마음은 바로 어렸을 적부터 반복적으로 관계의 단절로 상처를 입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스카일라랑 싸우다가 이렇게 얘기를 하죠. 스카일라가 날 두려워하잖아. 내가 사랑해주지 않을까 봐서. 날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렇다고 말해줘. 그러면 다시는 전화도 안 하고 영원히 사라져 줄게. 스카일라가 기대했던 건 뭡니까? 널 사랑해 잖아요. 그런데 윌은 단호하게 얘기합니다. 널 사랑하지 않아. 이렇게 해서 둘이 헤어지게 되죠.
자, 그러면 우리 마음의 상처는 관계의 단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마음의 치유는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마음의 치유가 일어나려면요, 관계의 악순환을 끊어야 됩니다. 다시 말해서 어린 시절부터 반복적으로 사람들한테 버림을 당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을 만날 때 언젠간 너도 날 버리겠지? 라고 계속 생각하고 행동하고 말합니다. 제가 지금 10년, 11년째 상담하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보통 이제 여러분 상담자에게 있어서는 이제 내담자의 개인 정보 또 내담자의 어떤 그런 히스토리는 절대적으로 비밀을 유지하는 게 상담자의 중요한 원리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 친구의 이야기는 제가 이 친구한테 허락을 받아서 제가 책에도 쓰고 강의에서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이 친구는 저와의 연결감을 잘 못 느껴요. 상담을 10년 넘게 했는데도 엊그제도 문자가 왔어요. 주중에. 어떻게 문자가 왔냐면 여러분 잘 이해가 안 되실 텐데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선생님 살아 계세요?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네 살아 있어요. 이 친구가 네 감사합니다. 그럼 이게 좀 이해가 안 되시죠? 어린 시절부터 이 친구도 계속 정서적으로 신체적으로 학대를 받으며 살았어요. 그리고 학창 시절에는 계속 왕따를 당하고 그리고 애인들한테도 계속 이용을 당하고 그리고 버림당하고 이 친구가 10년 전에 저를 찾아왔을 때 저를 마지막으로 만나고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고 이제 준비를 다 하고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상담에 와서 저한테 한 얘기가 뭐냐면은 선생님 저 힘들어요. 선생님 저 죽고 싶은데 도와주세요가 아니었어요. 그게 아니고 뭐였냐면 아빠가 외도를 했대요. 어떻게 아빠를 집으로 돌려올 수 있죠? 어떻게 엄마 옆으로 아빠를 데려올 수 있죠? 이게 상담의 주제였어요. 그래서 제가 그게 무슨 소리냐. 아빠가 외도를 했으면 보통 엄마가 오는 경우가 많다. 그러니까 남편의 외도 때문에 아내들이 와서 상담받는 경우는 있지만 이렇게 딸이 오는 경우는 이거는 거의 없다. 근데 무슨 얘기냐? 왜 네 엄마는 어디 갔고 왜 네가 네 아빠의 외도에 대해서 얘기하냐 그랬더니 이 친구는 외동딸이에요. 이 아빠는 엄마한테 자기 아내한테 아들 낳아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하나 생겼는데 그게 이 친구였던 거예요. 그러면서 이 친구의 아빠는 또 말도 안 되는 얘기고 조선시대도 아닌데 이제 그런 아빠가 있더라고요. 계속 아내를 비난한 거예요. 너는 아들 못 낳냐? 나 아들 하나만 낳아주지. 그러니까 이제 이 엄마도 그 얘기를 하도 듣고 힘드니까 애한테 비난하면서 뭐라고 했냐면 네가 아들이었으면 내가 네 아빠한테 사랑받을 텐데. 그래서 이 친구는요. 진짜 그거를 액면가 그대로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엄마가 그러는 거예요. 너 때문에 네 아빠가 바람 폈으니까. 무슨 얘기죠? 네가 아들이 아니어서 네 아빠가 그놈의 아들 낳으려고 딴 여자랑 저러고 다니니까 너 때문이다. 그러니까 네가 아빠를 돌려놔라. 그래서 이 친구가 저를 찾아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죠. 불가능하다. 딸이 할 수 있는 건 없다. 정말 어떤 아빠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으면 엄마를 보내라. 이 친구가 똑똑해요. 알아들어요. 네. 근데 이제 상담 시간 50분인데 30분이나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뭐 그럼 더 할 얘기는 없을 것 같은데 응? 혹시 뭐 좀 하고 싶은 얘기가 더 있냐? 아니면 끝낼까? 이랬더니 이 친구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선생님 그럼 제가 상담 받아도 될까요? 이렇게 이제 물었어요. 그래서 제가 되지. 근데 어떤 것 때문에 상담받고 싶냐? 그랬더니 이 친구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제 나중에 안 게 이제 저를 만나러 왔을 때 죽을 준비를 다 해놓고 그리고 이제 저를 만나러 온 거예요. 근데 저랑 얘기하면서
이제 이 친구가 혹시 이 선생님은 날 도울 수 있지 않을까라는 느낌이 들어서 그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친구랑 저랑 이제 상담이 시작이 됐어요. 근데 이 친구는 어렸을 적에 부모한테 워낙 많이 비난받고, 그리고 친구들한테도 계속 따돌림을 당하고, 심지어 만났던 애인들도 이 친구를 계속 이용하고 계속 학대했어요. 그래서 이 친구는 어떤 믿음이 있냐면 사람들은 다 자기를 싫어하고 떠날 거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상담을 시작하고 나서 6년째까지 저한테 한 번도 쉬지 않고 얘기했어요. 선생님도 언젠간 절 버리실 거죠. 선생님 저 싫으시죠? 선생님도 언젠간 절 떠나실 거죠. 선생님도 제가 싫으실 거예요. 그럼 제가 뭐라 그럽니까? 아니야, 그렇지 않아. 내가 너를 싫어할 이유가 없다. 계속 확인을 해줬죠. 근데 제가 학부와 대학원에서 이 상담을 공부할 때는 선생님 저 싫어하시죠? 그랬을 때 상담자가 아니야, 난 널 싫어하지 않고 난 널 좋아하고 네 삶을 응원해. 나는 네 편이야 라고 얘기하면 진짜 선생님은 저를 좋아하신다고요? 그래요 선생님 제 생각을 바꿔야겠네요 라고 될 줄 알았어요. 상담 배울 때는. 근데 아니야. 정말 1000번, 10,000번 얘기해도요. 이 친구가 거의 26살인가 왔는데 26년 동안의 경험들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친구 뭐라 그랬냐면요. 선생님은 지금은 제 앞에 계셔도 언젠가는 저를 버리실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야 우리 1년 동안 상담했는데 내가 너한테 한 번이라도 너 싫다, 너 상담 오지 말라고 얘기한 적이 없잖아. 맞아요. 선생님 그렇긴 한데 미래에는 선생님도 그렇게 하실 거예요. 여러분 제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여러분 친구들이 여러분한테 야 언젠간 너도 날 싫어할 거야. 여러분이 아니야 무슨 소리야 야 우리 친하잖아. 아니야 너도 날 싫어하게 될 거야. 너는 날 떠날 거야. 이 얘기 계속하면 여러분 어떨 것 같으세요? 와, 제가 지금 내 남자한테 그 얘기를 6년 내내 듣는데요. 여러분 심지어 생각해 보세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이 친구가 자살 충동이 너무 크게 올라온 기간이 1년 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친구가 이게 이제 10년 전에 제가 본격적으로 상담하기 전인데 제가 그때는 이 친구한테 상담비를 4만 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 친구가 자살 충동이 너무 크게 올라와서 제가 그때는 제 센터가 없이 그냥 제가 장소 빌려가지고 여기저기 강의하고 그럴 텐데 제가 어쨌든 강의를 하러 요 서울 쪽에 나와서 이렇게 활동하는 지역이 일주일에 4번 왔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친구한테 너 집에서 혼자 그렇게 있으면 자살 충동이 계속 크게 되니까 너 우리 상담 4번 하자. 그래서 적어도 혼자 있는 시간을 좀 줄이고 내가 4번 만나서 우리 상담하자. 그러니까 이 친구가 저한테 선생님 저 그만큼 상담비를 낼 수가 없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알고 있어. 내가 상담비 더 받진 않을 거고 일주일에 4만 원만 돼. 네가 내듯이. 그러면 4번 하면은 일주일에 한 번 만날 때 10,000원이잖아. 나는 너 지금 상담 돈 때문에 하는 거 아니고 하니까 예상했던 일이니까 부담 갖지 말고 그냥 상담 4번 받아. 여러분, 상담자가 돈 더 받지 않고 일주일에 4번을 이 친구를 위해서 만나주는 거는 누가 봐도, 진짜 상담자가 이 친구를 걱정하고 좋아하는 거를 알잖아요. 근데 정작 이 친구는 몰라요. 그 제가 그랬죠. 야, 너 생각해봐. 내가 너를 왜 4번 만나겠니? 내가 너를 만나서 내가 너를 뭐 이용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너를 착취하는 것도 아니고, 내가 널 왜 4번 만나겠어? 그럼 저는 어떤 대답을 기대했냐면, 선생님이 그만큼 저를 좋아하고 저를 응원하니까 그런 거겠죠라고 대답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이 친구는 뭐라 하냐면은, 모르겠어요. 선생님이 왜 자기를 4번 만났는지 모르겠대. 그 제가 그랬죠. 내가 너를 좋아하고 걱정하니까 4번을 만나는 거야. 근데 이제 그럼 제가 속상하니까 언성이 커지잖아요. 내가 널 그만큼 걱정하고 좋아하는 걸 모르냐고 막 이렇게 언성이 높아지면 이 친구는 죄송해요. 제가 몰라서 죄송해요. 이렇게 우는 거예요. 진짜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 대인관계 악순환을 끊는 거는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렇게 강한 역동을 갖고 있는 사람 만나면 상대의 역동에 다 끌려 넘어가 버립니다. 그런데 상담자는 이 훈련을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대방이
그러니까 내담자가 상담자가 자기를 버릴 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은 그 이면에 어떤 마음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해도 선생님 저를 버리지 마세요. 이런 양가적인 태도, 이거를 이해하면서 계속 말하는 거예요. 설득하고. 제가 상담하다가 거의 안 울거든요. 여러분 딱 봐도 제가 그렇게 감성이 풍부한 사람처럼은 안 보이실 거예요. 근데 제가 상담하다가 이 친구 앞에서 3번을 울었어요. 너무 속상하고 이 친구의 삶도 너무 속상하고 내 마음도 너무 전달이 안 돼. 너무 답답해서 3번 울었거든요. 이 친구가 제가 울 때마다 아니 이 친구가 상담했을 때 거의 7년 동안은 제 눈을 못 쳐다보고 바닥만 쳐다봤던 친구인데 제가 이제 상담하다 3번 울었거든요. 그럼 저는 제가 울면 사실은 제가 이렇게 그만큼 상담자가 이제 자기한테 마음이 있다는 거는 이게 좀 결국엔 결과적으로 전달도 되거든요. 그래서 보통 다른 내담자들은 제가 감정이 울컥하면 선생님 왜 그러세요? 그러면은 아, 나 지금 네 얘기 들으니까 너무 속상하고 네가 너무 좀 네 겪은 삶이 내가 좀 너무 화가 난다. 그러니까 네 환경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표현하면은 아, 선생님은 그건 나를 위해주고 걱정하는 거라고 전달이 되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눈물을 좀 흘리고 나서 제가 휴지도 뽑아서 눈물을 닦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 끝나고 물어봤어요. 근데 누구누구 씨 내가 좀 아까 눈물 흘린 거 알아요? 그랬더니 이 친구 뭐라 그러게요? 아니요. 못 봤대. 아무튼 뭐 진짜 뭐 별일이 다 있었어요. 하지만 이 친구가 나를 알아주지 않아도 괜찮아요. 이 친구를 계속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에서는 2시간 안에 그리고 상담으로 따지자면 한 7번, 8번째 만에 상담자가 네 잘못이 아니야 라고 몇 번 해줬더니 윌이 마음이 확 열리고 상담자를 와락 안 왔잖아요. 영화니까 가능한 겁니다. 영화니까 가능해요. 실제로 한 사람의 수십 년간 받았던 상처를 바뀌기 위해서는요. 네, 1년, 2년 부족합니다. 물론 이 친구는 조금 더 굉장히 극단적인 환경에 있는 친구여서 더 오래 이제 시간이 걸렸지만요. 보통은 이제 다른 사람들도 좀 시간이 오래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상담은 머리로 이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상담자와의 관계 속에서 이 상담자가 내가 추한 모습을 드러내도 상담자가 나를 그대로 인정해 주는 구나를 경험적으로 알아야 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그런데 문제는 상담자도 사람이잖아요. 사람이다 보니까 상담자 역시 개인의 상처와 두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화에서 초반에 윌이 션의 아픔을 건드렸잖아요. 아내를 모욕했잖아요. 그때 만약에 상담자가 자신의 아픔을 잘 해결하지 못했다면 더 이상 그 윌을 만나려고 하지 않을 거예요. 사실은 저도 개인적으로 마음이 약한 부분이 있고 취약한 부분이 있지만 사실은 상담자로 훈련을 받으면서 내 개인의 상처가 그런 것들을 방해하지 않도록 훈련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변 사람들한테 여러분이 상담자로서 역할 같은 거를 많은 분들이 해주시려고 하는데요. 사실은 물론 그렇게 하시는 게 나쁘거나 잘못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상대방의 그런 되게 자기를 힘들게 하고 타인을 힘들게 하는 그런 강한 역동을 끊어내기 위해서는 상담자가 자신의 상처들이 반드시 건드려지기도 해서 그거를 극복하지 못해서 어설프게 다가갔다가는 그 사람의 역동이 휘말려서 여러분이 그 사람을 또 다시 버리게 되는 그런 안 좋은 경험을 반복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자, 네 잘못이 아니야라는 이 장면, 갑자기 이제 그 파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가 파일을 내려놓고 상담자가 다가가죠. 윌, 나도 아는 게 많진 않지만 이 기록들 다 모두 헛소리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그때 윌이 뭐라 그럽니까? 알아요. 그때 슌이 뭐라 그러죠? 아니 몰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 윌이 점점 화가 나서 뭐라 그럽니까? 성질나게 하지 말란 말이에요. 선생님이라도. 그때 막 정말 윌이 누구를 한 대 때릴 것처럼 화가 났잖아요. 이때 만약에 상담자가 저 사람으로부터 내가 신체적으로 공격을 당하면 이거에 대한 두려움이 크잖아요. 그럼 거기서 물러납니다. 알았어. 그래, 그만 얘기할게. 안다니까 다행이다. 그래, 네 잘못 아니니까 너 스스로 비난하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이렇게 아마 허무하게 끝냈겠죠. 하지만 상담자기 때문에 자신이 상처가 건드려지더라도 다시 끝까지 가는 겁니다. 네 잘못이 아니야. 네 잘못이 아니야. 그래서 사실은
이 관계의 단절로 인한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서는 전문가가 이 친구의 악순환을 끊어내는 진짜 관계 맺기로 들어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마음의 상처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 그 악순환에 빠져 있는 잘못된 인간관계를 선순환으로 바꿔놓는 거죠. 자, 그래서 마음의 치유는요, 관계가 다시 정상화되는 건데요. 안정된 관계는 진짜 여러 면에서 회복되는 데 있어 반드시 필요한 조건입니다. 제가 부모 교육을 하면서도 많은 부모님들 그래요. 아이들과의 관계 속에서 좀 안정감을 많이 주셔라. 그러면 그 아이가 자신이 갖고 태어난 만큼 공부도, 재능도, 그리고 어른이 돼서는 직업과 진로도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할 수 있을 거다. 제발 아이의 이런 어떤 현실적인 문제에 포커스를 맞춰서 아이를 계속 비난하거나 관계의 안정성을 해치지는 말아라. 여러분, 사람이 살아갈 때요, 관계의 안정감이 없으면 제 아무리 돈이 많아도, 제 아무리 대단한 능력이 있더라도 한순간에 다 무너져 버릴 수 있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여러분의 삶에서 진짜 여러분에게 안정감을 주는 사람이 누가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저는 관계에 안정감이 없으면 모든 것이 사상누각처럼 되기 때문에 안정된 관계는 우리가 행복한 삶을 살아내기 위한 필요 조건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텐데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보면요. 저는 안정된 관계는 우리가 행복하게 살기 위한 필요 충족 조건이 되기도 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무슨 얘기냐? 관계는 성공을 위한 수단일 뿐 아니라 성공 그 자체예요. 여러분의 삶이 앞으로 몇십 년간 남고 그 삶의 마지막 순간에 여러분이 죽기 전에 어떤 거를 후회하겠습니까? 아, 내가 그때 더 돈을 많이 벌 걸. 내가 그때 더 좋은 직업을 가질 걸. 여러분, 이런 거를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을까요? 아니에요. 마지막 죽는 순간에 사람들은 내가 더 애쓰지 않은 관계에 대해서 후회를 합니다. 내가 그때 우리 부모님께 이 말이라도 할 걸. 내가 내 아이 자녀에게, 내 친구들에게 이렇게라도 할 걸. 그래서 관계는 어쩌면 우리의 삶에서 참된 성공 그 자체가 될지도 모릅니다. 이거는 단순하게 제 주장이 아니라요. 실제로 많은 심리학자들이 행복을 연구했을 때 관계에 안정감을 느끼는 사람들이 진짜 행복하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렇다면 사실은 안정된 관계를 맺는 것은 우리 인생의 목표가 되어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이 영화의 마지막 장면이 뭡니까? 윌이 션의 우편함에 편지를 놓죠. 그리고 스카일라를 만나러 미국 동부에서 서부로 자동차를 끌고 가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편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선생님, 교수님이 제 일자리 때문에 전화하시면 죄송하다고 전해주세요. 꼭 잡아야 할 여자가 있거든요. 윌 드림. 그랬더니 뭐라 그러죠? 션이? 망할 녀석. 감히 내 흉내를 내다니. 그러면서 아주 행복하게 웃는 장면. 진짜 우리의 삶에서 참된 성공과 행복은 마음을 주고받을 수 있는 관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